첫 번째 발표해 주실 천이란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하셨고요. 현재 중원대학교 보건인정학과에 재직 중에 계십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천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사 전공의 역학, 사회역학이고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중에서 헬스 리터러시라는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최근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스, 건강과학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건강도 알고 리터러시도 알기 때문에 붙인 헬스 리터러시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념이 전혀 달라집니다. 헬스 리터러시를 어떤 정의로 두냐에 따라서 이 헬스 리터러시 수준 자체가 워낙에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연구 경험을 종합해보면 합의된 정의, 측정 도구는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국가 정책에서 헬스 리터러시를 포함할 계획으로 박승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금 도구개발, 실태조사 이런 것들 모니터링하는 계획이 이제 큰 영역인 거고, 이제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나가야 될 텐데, 그 전에 어떻게 이제 수준 측정을 하느냐, 어떤 잘 정의된 도구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연구 동향상의 측정 관련된 이슈, 그리고 HP2030에서 정책에 관련된 논의사항을 몇 가지 제언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헬스 리터러시의 개념의 확장, 몇 가지 중요한 예정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처음 헬스 리터러시라는 도구가 로고가 처음 나왔던 것은 74년 스쿼스 아일랜드라는 교육학자입니다. 그래서 사회 정책에서 보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보건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문에서 헬스 리터러시는 용어를 사용했고, 80년대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90년대 초에 미국을 중심으로 의료적 세팅에서 리터러시가 낮은 인구 집단이 건강 수준도 낮고 의료 요구도 높기 때문에 이제 리터러시를 어떻게 측정하고, 리터러시 중에서 건강 관련된 헬스 리터러시를 어떻게 측정하냐는 개인적, 기능적 헬스 리터러시 도구들이 91년대 미국을 시작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0년대는 인구 집단에서 파퓰레이션 헬스 리터러시를 측정하고 이를 국가 정책에 도입하는 이러한 이제 단계가 되겠고요. 미국의 HP2010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에서 국가 정책으로서 헬스 리터러시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는 또 7년 이후에는 다이어로 헬스 리터러시 연구들이 주요 지역으로 동행에 소개되는데 엄청 많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사랑의 성공이 있었고, WHO에서도 각 국가 보건 정책에 헬스 리터러시를 중요한 정책으로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공고를 했고, 이런 국제적 동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HP2030에 이제 헬스 리터러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국제 연구 동향인데요. 제가 많은 것을 여지만 몇 가지는 이제 포인트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주얼하죠. 사이트 스페이스라는 이 시각화하는 이런 도구를 사용을 해서 SCI급 논문에 헬스 리터러시가 타이틀에 들어간 논문들을 3,670개를 쭉 모아가지고 그 동향 얼마나 수가 증가했는지 왼쪽에 보실 수 있고요. 이를 추정해보면 2021년에는 700개, 한인당 700개 되는 논문이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 위쪽을 보면 이제 헬스 리터러시를 출간한 논문들 순위를 탑10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저는 놀랐는데 1위가 인터널 메디슨입니다. 이런 정도로 헬스 리터러시 다픽이 주요하게 미국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그런 학회에서 다뤄지게 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연구는 93년부터 헬스 리터러시 측정 도구를 모아서 162개의 도구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 특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리뷰 연구인데요. 결론을 보시면
보시면 more than enough, 많은 도구들이 지금 있다. 근데 이 도구들에서 사이코메트릭한 구성적인 개념 이런 것들은 제대로 포함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건 이제 2019년 1년 중에서 너무 많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두 달을 랜덤으로 뽑아서 두 달에 120개의 아티클을 쭉 정리해서 이걸 분석을 한 결과 헤드리터러시의 정의와 측정 도구 사이에는 불일치가 높다. 즉 이제 이거를 너빔이라는 학자의 Functional Interactive Critical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제 도구들을 쭉 정리를 하고 그거를 이제 그걸 변형했을 때 개념적인 거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측정 도구는 기능적인 협소한 개념에 이런 내용으로 측정을 하더라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4년 조금 전이긴 한데요. 이 왼쪽에 있는 51개 도구를 정리한 연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 단계로 헤드리터러시 측정 도구를 이제 분석을 하였고 이 결과에서 보시면 밸리데이션에 대한 것은 여전히 좀 약하다. 그리고 여기서 또 사이코메트릭한 이 구성 개념 이 정도가 잘 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헤드리터러시 도구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였는가 그리고 어떤 도구가 좀 나을까라는 비교를 시도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도구가 제일 좋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하기는 어렵지만 점차 다르게 기능적인 헤드리터러시보다는 포괄적인 헤드리터러시 측정 도구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헤드리터러시 도구가 무엇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저기 위에 토플이라는 리딩 컴프레션 또 뉴머러시 를 이제 측정한 이 도구가 누적적으로 또 한 해의 인용 횟수를 봐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되는 렐름이고요. 저기 MDS까지 이 세 개가 고전적 헤드리터러시라고 불리는 이 세 도구입니다. 아래에 보시는 HS EU 도구, WHO 도구라고 해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이고요. 호주에서 개발된 제일 아래 HLQ 저기 아래 두 개 있는 도구들이 포괄적 헤드리터러시라고 하는 도구들입니다. 최근에 새로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부대 연구 동향인데요. 이 최재 교수님의 연구를 비롯해서 국내 리뷰 논문들을 쭉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헤드리터러시 도구는 저한테 김정수 교수님 연구팀의 의료 정보 이해 능력의 하급형 도구라는 렐름을 의학 용어를 66개 이제 안야를 이렇게 한편으로 개발한 이 연구였고 그 이후 점차 증가를 했고 가장 많이 사용한 용어는 건강정보 이해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각 리뷰 논문들의 공통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반영해서 우리나라 HP 2030에서는 건강정보 이해력이라는 용어로 헤드리터러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냐라는 것은 외국처럼 일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별로 좀 다 다른 이제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SR을 한번해서 이걸 또 정리를 이제 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건 최근에 저희 이제 연구회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진 헤드리터러시 측정 도구 그 밸리데이션 수준은 어떤가를 정리해본 결과가 2005년 이후에 26개 연구, 27개 도구가 개발이 되었고, 이 중에 이제 일반적인 헤드리터러시가 17개, 였고, 그 다음에 신뢰도 수준은, 대부분, 2배 다 공부가 되었고, 이제 괜찮지만, 밸리데이션은 다양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고, 또, 그 현대적 방법이라고 하는 IRT를 시도 국내에서 꽤 사용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20% 정도는 밸리데이션 절차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도구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논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측정하는 개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너필이라는 학자 개념적인 세 가지 펑셔널, 인터랙티브, 크리티컬 이렇게 소개를 드렸잖아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장미죽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90년대에 미국에서 개발되는 헤드리터시 개념은 개개인들 또 리터러시, 헤드리터시가 낮은 일부 집단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리스크트 헤드리터시 보는 개념이었다면 점차 헤드리터시를 클리니컬에서 파퓰레이션 헤드리터시 긍정적인 개념, 에셋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 이런 추세입니다. 다음 이유는 조금 이 아래쪽에 표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죄송한데요. 여기 이제 그 통합적, 포괄적 헤드리터시 모형에서 유럽 HLS 연구팀에서 개발한 모형이고 이 모형 이론적 틀에 따라서 HLS 도구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건강의 영역이 비행 전문이거든요. 건강의 영역이 헬스케어, 디지즈 프리벤션, 헬스 프로모션이라는 건강의 영역을 세 개 영역으로 원에서 보면 바깥쪽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누고 다음에 건강의 정보를 액션하는 이러한 액션 디멘전을 네 가지 억세스, 접근하고 언더스탠드, 이해하고 프로세스, 이걸 평가하고 다음에 어플라이, 적용하는 이런 네 가지 디멘전으로 그럼 3 곱하기 4 하면 12 영역이 나오잖아요. 이 매트리스의 각각이 헤드리터러시의 스킬 어빌리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처음 개발은 이 연구팀에서 47분야로 개발을 했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제 2차 연구에서 12분야로 줄여줍니다. 이거는 헤드리터러시 공부를 이제 하실 때 처음에 이제 도구를 좀 이것저것 익히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 도구를 쭉 정리해둔 DB입니다. 오른쪽 위쪽에 제가 노란색 칠해놓은 것이 이 사이트이고요. 헤드리터러시 툴신들 하나만 쳐도 바로 연결되는데 보스턴 대학의 이 마이클 피 교수팀입니다. 네, 지금 현재 200개가 넘는 헤드리터러시 도구들이 지금 개발되어 있고 이제 여러 그 분석 단위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어서 헤드리터러시 도구들을 익히는 데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코딩 하는지 작년부터 이제 업데이트가 숫자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것은 헤드리터러시 측정 도구들을 랜덤부터 쭉 시대순으로 정리를 이제 한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필라 있고 제일 먼저 개발이 되었다는 렐름도 있고 MBS 이 세 가지의 레거시 도구 있고요. 그리고 의료 환경에서 이해 활용 그걸 물어보는 브리프 추도구라는 것도 있고요. 처음에 위에 LAAL이라는 것도 많이 있는데 미국 HP 2010의 근거가 되었던 성문해력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퓰레이션 헤드리터러시 수준인 거고 홀스도 마찬가지로 파퓰레이션 헤드리터러시 수준으로 측정된 것이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HLS-EU 아까 이론적 틀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47문항, 또 축약형 16문항, 12문항이라고 하는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일부 집단적 헤드리터러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HLS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캘버리 차트 헤드리터러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차트. 이것도 이제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고심을 해서 이제 보는 도구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1차 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1차 조사 결과 2016년부터 13년간 유럽 8개국 조사한 결과 유럽 성인의 47%가 건강 내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결과가 발표되었고 이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국가 정책에서 심각한 헤드리터러시 높이는 적정을 해야 된다라고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개발이 되었고 똑같은 도구를 쓰는 네카팀의 연구 결과가 있어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이제 45%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이제 2차 조사입니다. 1차가 47문항이고 이거는 이제 효율적으로 아까 그 매트리스에 한 어빌러티 매트리스 한 셀에 한 문항씩 12문항으로 굉장히 축약되어서 효율적인 기능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는 문제 있는 헤드리터러시 수준이 46%, 1차와 2차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이런 또 기사들이 있었고요. 국내 HLS 도구들 관련된 것은 오른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헤드리터러시 측정 관련해서 이제
이제 IUM에서 공부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결론입니다. HP 2030에 건강정보 이행 및 활용 능력 제고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이제 계획이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게 좀 진한 글씨로 제시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향후 실태 조사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모니터링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반적 단계라면 요걸 발표하고 나중에는 인터벤션을 어떻게 해서 페이스 인터벤션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도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왼쪽에 보시면 목표 수준을 30년까지 성인들의 적정 헤드 리터러시를 70%로 이걸 잡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준에 대한 것을 한번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70% 정도 높지 않냐, 60%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시도 있고요. 이제 우리 도구, 국가 통계에서 모니터링하는 도구가 성재 연구 중에서 국가형 조사에 들어갈 이제 셀프 리포티드 도구용으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열문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국가형 자료가 릴리스가 되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것 외에도 이제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HLS 16 도구, 이 도구가 우리 패널에 붙여주시는 도구 들어있고, 왼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건강정보 이해와 관련된 리트하고 오라 두 가지 물어보는 이제 문항이 있어서 국가통계에서는 오른쪽 국가통계 들어가지만 이제 비교를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소개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측정 도구 모니터링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앞에서 쭉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강조를 드렸는데요. 포괄적 이론에 기반한 체험적 도구들을 사용해야 되고, 공중보건학적 도구를 쓸 것을 처음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브젝티브 도구, 기능적인 리터러시를 강조하는 일상팀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국제적인 권고에 좀 따라서 우리도 이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 네 번째 줄 보시면, 개인의 리터러시 외에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서 개인의 리터러시가 올라가도록 하는 줄 알았는지, 이 시스템의 리터러시 밑에 보시면 조직 오거니제이션 헤드 리터러시, 또 내비게이션 헤드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구 개발 검증 이 연구를 할 때 다양한 연구 집단, 여기서 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또 베리데이션은 현대적 방법론까지 하는 것을 이제 방법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국권의 연구 결과가 국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 컷오프가 이제 제시가 되었는지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한번 도구가 들어가면 이게 안 바뀌어야 CR적 비교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제 이런 점을 이제 고려를 하고, 이렇게 도구가 잘 적용돼가지고 포함이 된다면 이제 우리 HP 2030에서 목표를 갖고 있는 건강적으로 이해, 활용력 제고와 형평성 제고, 여기에 한 번은 다 같이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헬스 리터러시의 연구 동향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또 이게 또 측정 도구와 관련된 굉장히 큰 시사점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오전에 굉장히 한탕까지 또 뛰시고 지금 콜라를 또 오셨는데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은자 선생님께서 해주실 내용은 2021년 한국의료패널 헬스 리터러시 부가조사 배경 및 조사 결과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박은자 박사님 잠깐 소개를 드리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보건자원에서 석사, 박사를 하셨고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박은자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불편하시면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박은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헬스 리터러시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헬스 리터러시에 대해서 국가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을 설득을 해야 돼서 제가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저에게 힘듦을 좀 받은데 오늘 이렇게 결과를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앞에서 천혜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이나 HS EU 내용은 이제 들으셨을 테니까 생략을 하고요. 조사 배경과 사전 연구한 내용 그리고 국가조사 결과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스를 들으시면 이제 설명 드신 대로 글을 읽고 숫자를 이해하는 능력에서 어떤 정보를 판단하고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왔고요. 네, 건강 의료 이용이나 건강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양한 이제 국내에서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을 특정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고요. 아직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된 도구보다는 외국의 도구를 번역한 도구들이 많습니다. HS 이용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을 테니까, 네. 하단에 보시면은 47개로 된 문항에 대해서 국내 19세 이상 성인 1000명에 대해서 김준호 박사님이 하신 연구가 2019년에 대면조사가 있었고요. 전화조사로 노인 294명에 대해서 한의원 선생님이 2021년에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16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제 천혜란 교수님이 노인 30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고, 2020년에 12 문항에 대해서 성인 병원 이용자 20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7 버전, 16 버전, 12 버전, 한국어란지 영어 원문으로 된 조사표입니다. 조사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HP 2030의 건강신화적 환경 구축에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라는 부분이 들어갔고요.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성과 지표 중에 하나가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실태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의 건강증진과에서 이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문항 개발과 이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조사 이제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의료분야의 학술대회인데 의료비 지출이나 의료 결정을 이런 지원들을 파악하는 조사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강 헬스 리터러시를 국가조사로 늘 것인가를 이제 진행하는 중에 사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연구의 목적은 일반 국민 건강 정보 이해 능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HS EU 신입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되었습니다. 저희가 FGI로 실시를 했고요. 조사는 2021년에 조사가 됐지만 저희가 2020년부터 이제 여기 오신 천혜란 교수님이나 최대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2020년 12월에 성인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세에서 39세 성인 두 그룹 12명을 했고요. 40에서 64세 성인 두 그룹 11명을 했습니다. 10명을 했습니다. 노인은 두 그룹 12명을 가지고 저희가 FGI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헬스 리터러시를 이해하고 계신가, 그리고 헬스 리터러시 때문에 의료 이용을 부족하게 하거나 과다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또 실제로 저희가 조사 문항을 종이로 이렇게 드려서 조사 문항이 이제 모호하거나 2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문항이 있는지,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는 문항이 있는지, 응답하기에 불편한 문항이 있는지를 여쭤보았고, 실제로 저희가 그 종이로 작성하시는 시간을 제가 재서 응답 시간도 살펴보았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의 이제 간단한 특성입니다. 저희가 교육 수준으로 쿼터를 줬기 때문에 20세에서 39세 같은 경우에 고졸과 대졸이 이제 섞여 있었고, 옆에 있는 점수는 저희가 16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참석하신 분들의 점수입니다. 보시면 이제 대졸자가 고졸자보다는 점수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사람마다 편차가 있고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응답 시간을 제가 다 쟀는데 응답 시간이 1분에서 2분으로 젊으신 분들은 용이하게 조사를 하셨습니다. 40에서 64세 청장년층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 수준으로 쿼터를 줬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섞여 있었고,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이 한 3분 정도 있었고, 블루 컬러와 화이트 컬러가 골고루 섞여 있었습니다. 점수는 이제 마찬가지로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좀 높은 경향이 있지만 사람에 따라 개체 차이가 있었고요. 응답 시간도 이제 앞에 그 청년층보다는 조금 더 걸리시는 분이 있어서 책으로 걸리시는 분이 3분 정도로 몇 분 더 이제 3분 정도 그 작성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신 분이 있었습니다.
노인층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노인이기 때문에 이제 만성질환을 대부분 이제 가지고 계셨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고, 이제 중졸과 고졸, 대졸분들이 섞여 있었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옆에 점수는 학력에 따라서 조금 편차를 보이고, 물론 개인별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 응답 시간을 보시면 비졸자도 이제 15분이나 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응답 시간하고 학력하고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한 2분 정도로 쉽게 작성하시는 그 노인분이 있는 방면에 15분, 16분 굉장히 또 그리고 약간 조사 받으시는 걸 곤욕스러워 하시는 게 보이는 그런 노인분들도 있어서 이 헬스 리트러시를 노인한테 조사할 때는 어떤 종이의 자기인식보다는 인터뷰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문항을 저희가 버전업 하기 전에 이전 문항입니다. 그 문항을 가지고 의료 서비스, 질병 예방, 건강 증진으로 좀 주관적으로 나눠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의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플 때 자신을 도와줄 의료 전문가를 찾는 것, 의사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처방받은 약의 그런 복용 방법을 이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이제 질병 예방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고, 독서액은 건강 증진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그 FGI에 참석하신 분들이 분류를 해주셨는데, 보시면 이게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이게 의료 서비스인지 질병 예방인지 건강 증진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 텍스트 분석한 거를 보여드릴 텐데 일부는 일치하고 일부는 일치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헬스 리터러시나 리터러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봤을 때 굉장히 낯선 용어다. 그리고 쓰지 않는 말이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건강정보 이해 능력이나 활용 능력에 대해서는 이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문해력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문해력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좋게는 들어봤는데 문해력은 생소하다. 한글을 읽을 줄 아느냐라는 거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문해력보다는 HP 2030에 나와 있는 대로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이 일반인이 인식하기에는 가장 좋은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이 부족해서 의료 이용을 하시거나 건강 관리를 할 때 뭔가 좀 어려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문항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문항에 대해서 저희가 외국에서 개발된 문항을 이제 라이센스 인한 문항인데요. 선택지가 항상 좀 곤혹스럽습니다. 선택지에 중간 보통이 없어서 중간 보통을 넣어달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조사를 하면 실제로 중간 보통에 많이 몰리거든요. 그건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이 이제 응답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영어와 국어의 차이인데, 영어는 동사가 주어 다음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동사가 맨 끝에 오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느냐, 판단하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볼 때 뒷부분에 잘 이렇게 어텐션이 잘 가지 않아서 똑같은 내용을 왜 물어보느냐, 똑같이 반복해서 질문한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이해를 해야 실천할 수 있는데 왜 이해와 실천을 따로 물어보느냐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했다는 경우가 어떤 경우는 쉽고 어떤 경우는 어려운데 이걸 통칭해서 한 문항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문항 이제 각각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여쭤봤는데, 이게 외국과 우리의 이제 의료 이용의 차이입니다. 외국은 대부분의 나라가 주치의가 있고, 특히 HLS EU 16이 개발된 유럽은 다 주치의가 있기 때문에 주치의한테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2차나 3차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환자분들이 주체적으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알아서 이용하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번역을 해서 측정을 할 때 이해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치료 정보를 찾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병에 따라서 쉽게 찾는 정보가 있고 못 찾는 정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치료는 환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픈 상태에서 염려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아플 때 자신을 도와줄 의료 전문가 찾기라는 거여서 우리나라는 의사는 처방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문항에 대답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도와주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 증상에 맞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런 표현이 맞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전문병원이 없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문병원이라고 제가 제시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화성병원을 생각을 하셨고, 어떤 분은 안병원을 생각을 하셨고, 어떤 부분은
전문의가 진료를 하는 이비인후과나 내과를 생각을 하셔서 이게 저희가 같은 문항을 물어봐도 사람에 따라서 이해하시는 거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 의료 전달 체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또 받을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의사한테 진료를 받는 것이 의사가 분실적에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는 걸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의사를 못 믿어서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는 걸 의미하는 거냐, 해결이 안 돼서 다른 사람한테 진료를 받는 거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2차 병원을 가는 걸 의미하는 거냐 라고 다양하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사가 다른 병원에 가라는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문항이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질병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의사가 준 정보를 이용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건데 의사는 정보를 준 정보는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게 단순히 뭐 걷기 30분 하세요 이런 정보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자세하게 의사의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냐,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의사냐 아니면 내가 진료를 받고 있는 의사냐, 이렇게 그 응답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항을 해석하고 계셨습니다. 흡연 운동 부족, 과음과 같은 건강에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경고 증상 이해하기에 대해서도 이것이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다 다른데 이렇게 하나로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정신건강에 좋은 신체활동 찾기도 우리 정신건강이 사람마다 어떤 분은 이제 기분 전환을 생각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분은 조금 더 중증인 우울증을 생각하기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조사 문항을 이제 굉장히 고심 끝에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고요. 2021년 3월 8일부터 7월 11일 한국의료패널 2021년 조사에 추가를 해서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다부터 이제 쉽다까지 했고, 제가 이제 조선도 인쇄를 넘기는, 제가 연구 책임자이기 때문에 조선도 인쇄를 넘기는 그 전날까지 잘 모르겠다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옛날에 수업 시간에 잘 모르겠다를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판단이 안 될 때는 넣어라라고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일단 넣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조성원 선생님한테 잘 모르겠다는 나오지 않도록 처음에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쉬운 편이다, 매우 쉽다를 말씀을 하시고 주저하시는 그런 생각이 들면 잘 모르겠다를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네, 조사 결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저희가 그 11,057명이 대답을 하셨고요. 의료패널 조사하시는 19세 이상 성인이 저희가 대답을 하셨고, 건강 헬스 리터러시 조사 중에는 그 응답자 수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잘 모르겠다가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지 않으셔서 제가 이거 세트 돌리고 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5% 정도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때문에 이제 조사 결과 분석에는 많은 어려움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9,530명의 결과를 분석을 했고요. 두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를 0점으로, 매우 쉬운 편이다, 매우 쉽다를 1점으로 부여해서 총점을 산출을 했습니다. 저희 최지기 교수님 그 연구 결과처럼 8점 이하를 이제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9점에서 12점을 경계로 13에서 16점을 적정으로 구분을 했을 때 29.3% 정도가 이제 부족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왔고, 경계가 20.1%, 적정 수준이 50.6%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온라인 조사냐, 대면 조사냐에 따라서 헬스 리터러시 점수가 굉장히 좀 다른데요. 좀 미진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권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 봤을 때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남자는 24.2%가 이제 부족이었는데 여자는 33.5%가 이제 부족한 걸로 나와서 전반적으로 여자에서 건강 정보 이해 활용 능력이 떨어졌고요. 연령으로 굉장히 이제 저희가 분석할 때는 예쁘게 그라디언트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60대가 30.6%, 70대가 56.8%, 80세 이하가 좀 샘플 사이즈가 적긴 합니다만 78.7%가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교육 수준도 굉장히 그라디언트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이하에서 부족한 분이 68.1%, 중학교에서 40.7%로 고등학교나 대졸 이하에 17.8%, 8.4%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건강정보
정리로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의료급여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시니까 52.5%가 부족한 걸로 나와서 좀 정책적으로 이제 개입할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단결량 분석이라 저희가 좀 많이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교육 수준하고 연령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분석은 저희가 이제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이렇게 차등화되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 1점, 2점, 3점, 4점을 줘서 합한 다음에 5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30% 정도가 이제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평균 점수는 이제 25점 정도였습니다. 50점에서 단점이 25점이니까 25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요. 이거를 헬스케어 진단회관 공동진진으로 나왔을 때 평균 점수는 차이가 없었고, 그렇다면 찾기를 어려워하시는가,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가, 판단을 어려워하시는가, 활용을 어려워하시는가를 봤을 때 순서는 전혀 이해를 좀 못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해 점수가 평균 점수는 가장 높았고요. 이해하기, 활용하기, 건강정보 찾기, 판단하기 이런 순으로 좀 분포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인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 팩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해봤을 때는 두 가지 팩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팩터 1과 팩터 2인데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팩터 1에 로딩됐던 문항이고요. 지금 잘 보이시지 않아요?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팩터 2에 로딩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흰색이 양쪽 팩터에 균등하게 로딩이 된 부분인데, 보시면 팩터 1은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이 뚜렷하게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팩터 2는 이제 두 번 헬스케어에 관련된 부분으로 의사가 내게 말한 걸 이해하는 것, 그리고 처방약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는 것, 의사나 약사가 말한 지시를 따르는 것, 그리고 건강검진을 이해하는 것, 건강에 대한 가족이나 친구의 조언을 이해하는 것들이 하나의 묶어서 헬스케어는 좀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점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아직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더 해봐야겠지만, 건강정보 이해하는 능력은 건강과 의료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료 패널의 여러 조사 항목과 연관지어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정보 이해하는 능력 평가 시 주치 부재는 우리나라의 의료 비용 특성과 건강 행동, 그리고 외국 도구 번역 시에 나타나는 요인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21년 국가조사에서 한 16개의 문항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29.3%가 부족한 수준이었고, 성별, 연령, 요 수준에 따라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요, 최슬기 교수님께서 2021년 한의료 패널 헬스 리터러시 자료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최슬기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셨고, 석사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하셨는데, 박사를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마쳤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조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슬기입니다. 저는 오늘 앞에서 천희영 교수님께서 헬스리터러스의 개념이나 특성 보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박은자 박사님께서 한국 패널에서 헬스리터러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초기 결과가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러면은 한국 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해서 헬스리터러스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국가 수준에서 헬스 리터러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외에서 헬스 리터러시 연구 동력이 어떠한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러면 의료패널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국외 헬스 리터러시 조사 동력입니다. 국외에서 헬스 리터러시 조사를 가장 국가 차원에서 많이 하는 건 유럽연합의 국가들입니다. 앞에서도 HLS UQ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의료 패널에서 HLS UQ16 문항을 활용해서 헬스 리터러시 조사를 했듯이, 이 HLS UQ는 통합적인 헬스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유럽연합 국가 국민들의 헬스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하고, 각 국가별로, 그리고 국가 내에서 국민들의 특성에 따라 헬스 리터러시
리터러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이 나왔지만 처음에는 47문항으로 개발되었다가 문항수가 많아서 조사 시간이 많이 들고 조사 대상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12문항, 16문항 등 여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단축형이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LS-EUQ를 활용해서 2011년에 처음으로 유럽연합 8개 국가의 헬스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하는 조사가 수행되었고 그 후에 각국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17개 국가에서 또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HLS-EUQ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각 유럽연합 국가의 헬스 리터러시나 건강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은 2003년에 그 국가 성인 논의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처음으로 헬스 리터러시에 대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2003년의 조사는 헬스 리터러시만을 위한 조사는 아니었지만 성인의 논의력 중에 일부를 헬스 리터러시 관련된 문항이 있어서 그 HP 2010에 관련된 내용을 담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 후에는 정기적으로 그 OECD에서 각 국가의 성인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인 PIAC 도구를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미국 국민의 국가적 차원에서 리터러시 수준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HP 2020에서 헬스 리터러시 관련된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 건강 정책의 목표 헬스 리터러시 향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 HP 2020 목표 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한국 의료 패널과 유사한 조사인 맵스 메디컬 익스텐션 패널 서셀리에서 헬스 리터러시 관련된 문항을 넣었고 그 문항을 기반으로 이 정책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그 문항 일단 HP 2020에 들어간 헬스 리터러시 관련된 목표는 헬스 커뮤니케이션 앤 헬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파트에 들어가서 인구 집단 수준의 헬스 리터러시 향상에 대한 목표를 넣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질환이나 건강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이해하기 쉽게 안내를 제공한다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목표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맵스에 여러 가지 문항이 들어있었는데 한 가지를 예시로 들면은 먼저 위쪽에 지난 12개월간 의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을 의료 서비스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수로 나눠서 그 종류를 계산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맵스 문항이 이해하기 쉬웠는지를 묻는 건 아니긴 한데 HP 2020에서는 이런 자료 그리고 맵스의 다른 문항들을 이용해서 헬스 리터러시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캐나다에서도 각 주정부별로 자체적으로 또 주민들의 헬스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하기도 하는데 국가적으로는 아까 미국과 마찬가지로 OECD에서 활용하는 국제 성인 역량 조사를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성인 문해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년에 한번 측정을 했고 원래 2021년 재측정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연기가 되어서 5개월 내년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호주 역시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는데 연방정부 보건부의 지원으로 국가 수준의 헬스 리터러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국가 수준의 헬스 리터러시를 측정했던 거는 2006년에 성인 문해력 및 성인 생활기술 조사의 일부로 헬스 리터러시를 측정해서 호주에서의 헬스 리터러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을 했고 그 후에 2013년에 헬스 리터러시 퀘스처네어를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 영양조사와 유사한 호주의 내셔널 헬스 서베이에 이 문항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헬스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그 호주의 국민건강 영양조사와 유사한 조사에 포함이 되어서 측정되었고 약 3년 주기로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인구 집단의 헬스
있다라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이런 문항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외국에서 어떻게 헬스 리터러시를 국가 차원에서 측정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결과를 활용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앞에 천희랑 교수님께서 비슷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셨는데요. 여기 보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헬스 리터러시 연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가 어떤 저널에 많이 퍼블리시 됐느냐 천희랑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아마 저널 카운팅하는 기준이 달라서인 것 같긴 한데요. 지난 30년 동안 가장 많이 헬스 리터러시 관련된 연구가 퍼블리시된 게 페이션트 에듀케이션 앤 카운셀링, 즉 환자 교육이나 상담, 그리고 여러 가지 의과학 분야 저널, 헬스 커뮤니케이션, 또 특이하게 아래에서 세 번째 저널 오브 메디컬 인터넷 리서치, 즉 인터넷의 개발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헬스 리터러시 연구도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접목돼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장세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널 오브 헬스 리터러시라는 헬스 리터러시에 대한 초점을 둔 저널도 2016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가운데 아랫부분에 있는 HLRT 헬스 리터러시 리서치 앤 프랙티스라는 저널 2019년에 유럽, 호주, 미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요즘 헬스 리터러시 연구가 저런 저널에 굉장히 많이 실리는 추세입니다. 시간에 따라 헬스 리터러시 연구의 경향도 좀 변했는데 왼쪽이 과거 90년대이고 오른쪽으로 올수록 최근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은 헬스 리터러시와 소셜 이코노믹 팩터, 즉 헬스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개인적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이루어졌고, 그 후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리얼 측정 도구, 아니면 각 특정 직원, 특정 도구를 어떻게 개발할지, 특정 직원과 헬스 리터러시가 어떻게 관련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최근으로 올수록 환자 교육이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또 파생된 리터러시, 그냥 헬스 리터러시가 아니라 정신건강 리터러시, 오랄 헬스 리터러시 등 파생된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연구 초기에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개인 수준에서 어떤 사람들이 헬스 리터러시가 취약한지를 좀 파악하고 이를 환자와 의료진의 의사소통, 헬스 리터러시라는 문제를 임상적인 현장에만 좀 가둬서 생각을 했다라 하면 최근에는 이제 그냥 임상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영역으로 헬스 리터러시의 개념이 파생돼서 확장되고 있고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지역사회 보건용 시스템 수준에서 헬스 리터러시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패널에서 헬스 리터러시를 조사했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도 국내 헬스 리터러시 연구가 꽤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연구도 많은데 기존 연구들의 가장 큰 단점은 대상자 수가 적습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출판된 연구의 대상자 수를 분석한 결과 연구의 4분의 3 이상이 주사 대상자가 50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가 그 조사 대상자가 국민 전체 인구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 대표성이 없는 표본을 사용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국내 연구 결과로는 우리나라 국내 헬스 리터러시 수준이 어떻다라고 말하는데 제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 연구마다 측정 도구가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연구마다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개별 연구자별로 조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예산이나 조사 인력 시간의 문제로 인해서 헬스 리터러시 외에 조사한 다른 변수가 제한적이었고 모든 연구가 단면형으로 수행돼서 인과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작년부터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헬스 리터러시를 측정하기 위해서 건강정보 이해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문항을 넣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건강정보 이해 능력은 정말로 이해 능력,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헬스 리터러시의 개념을 보셨듯이 헬스 리터러시는 단순히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정보의 접근성부터 활용까지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조사하는 건강정보 이해 능력은 헬스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데 여러모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사하고 있는 헬스 리터러시 자료는 일단 대표성 국민 등급시간 대표할 수 있는 샘플을 조사하고 있고 대상자 수가 많습니다. 앞에 발표에서 헬스 리터러시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가 11,000명 이상이고 모르겠다를 제외해도 2,500명 이상이 응답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제외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응답자 수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나온 국내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은 대상자 수를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또한 포괄적인 헬스 리터러시를 측정할 수 있는 HSUQ60는 사용했고 또 한국 의료패널에서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괄적인 헬스 리터러시의 개념이 이렇게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 건강 증진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의료 비용, 건강 행동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그 헬스 리터러시가 건강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연구에서도 헬스 리터러시는 왼쪽에서 보듯이 개인의 인구학적인 특성, 인종이나 연령, 교육 수준, 그리고 사회환경적 특성, 사회적 지지라든지 문화나 언어, 아래쪽에는 좀 기능적 특성, 시력이 어떤 정도 장애가 있는지 이런 개인의 특성 헬스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고 헬스 리터러시가 의료 서비스의 접근, 이용, 그리고 그 안을 봤을 때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의 인터랙션, 그리고 그 안에 자기 관리에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가 한국의료패널 보고서에서 가지고 있는 한국의료패널에서 조사하고 있는 다양한 변수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헬스 리터러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나오는 다양한 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를 보시면 개인의 사회 경제적 요인, 건강 수준이나 건강 형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위로 가면은 의료 이용, 그리고 의료 서비스나 제도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나 형평성이 어떠한지도 의료 패널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헬스 리터러시 문항을 활용해서 다양한 건강 결과, 의료 서비스나 정책에 대한 반응성을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료 패널 자료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분석할 것인가 하면 일단 개인 수준에서는 먼저 헬스 리터러시 수준과 어떤 요인이 관련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개인 건강 행동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의료 서비스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의 관련성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 서비스 이용은 특히나 한국 의료패널은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백신 접종 등 예방적인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외래 입원 응급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유럽인의 의료비 지출이 어떠한지, 또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는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느끼는지 등 자세한 의료 서비스 경험을 헬스 리터러시와 연관지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의료 패널의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서 단순히 헬스 리터러시와 어떤 변수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헬스 리터러시가 어떤 건강 결과나 의료 서비스 경험에 대해서 혹시 모더레이터나 메디에이터 역할을 하지 않는지도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그래프는 올해 12월에 발표된 외국에서 한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불안정성, 즉 경제적 수준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헬스 리터러시가 이 재정적인 불안정성과 정신건강, 신체 건강 사이를 메디에이트 한다라는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렇듯이 단순히 정신적,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개인의 여러 가지 특성이 헬스 리터러시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의료 서비스라든지 건강 수준이라든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또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 의료 패널은 패널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패널 가구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 패널 가구원의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한 중간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간적인 변화에서 헬스 리터러시가 어떤 영향을 하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예를 들면 이것도 올해 나온 연구인데 여기에서는 만성질환 관리를 하는데 헬스리터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국 의료팬에서는 이 생활적 지표를 측정하지는 않지만 이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 환자의 당화 혈색소 수준이 헬스리터시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봤을 때 빨간색 헬스리터시가 제일 낮은 사람들, 초록색이 제일 헬스리터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헬스리터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똑같이 제2형 당뇨 환자여도 당화 혈색소가 낮아서 당뇨 관리를 전반적으로 잘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당뇨의 프로그레스가 헬스리터시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 당화 혈색소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패널 자료의 특성을 활용해서 헬스리터시가 여러 가지 건강 수준이나 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헬스리터시 자료를 활용해서 제 생각에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 제 생각에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시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다시 정리를 해보면 먼저 헬스리터시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 이전에 있었던 국내 연구 또는 국외 연구와 결과를 비교하고 특히 국내 연구에서 굉장히 부족한 중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헬스리터시와 건강 격차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나 환경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헬스리터시가 어떤 영향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지양해야 하는 연구로는 한국 의료 패널은 패널 자료이지만 내년 데이터를 릴리즈하기 때문에 단년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가끔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로 해석하려는 연구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헬스리터시 연구도 현재는 2021년 자료만 공개되어 있는데 이 공개된 자료로 인해서 인과관계를 해석하려는 시도는 크로스 섹셔널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헬스리터시 조사는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어떤 측정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각 한 문항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6문항을 각 문항으로 떼어서 어떤 특성이나 그 비율을 비교한다든지 그런 건 굉장히 부적절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각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는 따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개별 문항별로 분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분석은 또 이 패널이 자료가 방대하고 다양한 변수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심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뭔가 부족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 4시 세션에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정 조사 자료를 다른 빅데이터와 연계해서 한 조사에서 연구되지 않은 다른 변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정보문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 패널의 자료도 다른 다양한 국가조사 자료와 연계를 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헬스리터시와 연관있는 변수 또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는 연구도 시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지금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맨 왼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진 선생님은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시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보건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가지셨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담배술, 건강위험요인, 건강영향평가 등을 연구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한나 교수님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서울대학교 약대를 졸업하셨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하셨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셨고 현재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맨 끝에 오른쪽에 계신 이서현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글로벌 행정학과 현재 교수로 재직 중 계시고,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연세대학교 국대학 석사,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서 보건대학원 보건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세 분께서 집중적인 토의를 해주시고,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플로우에서 한두 번 정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대로 하나 교수님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제가 그 세 분 발표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트레이닝이 헬스 이코노믹스여서 헬스 리터러시에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시작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특히 관심 있는 인구 집단이 더 잘 되나요? 그러네요. 제가 관심 있는 인구 집단이 시청각 장애인이어서 시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그 헬스 리터러시 측정에 대한 연구를 지난 몇 년 동안 기획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스 리터러시에 이제 대단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발표, 그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들 위주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그 국내에서 특히나 이제 의료 패널에 들어가 있는 그 헬스 리터러시 문항이 HLS EU에서 바탕한 HLS EU 그 설백에서 바탕한 문항인데, 저는 이제 제가 한번 그걸 해봤습니다. 그 문항을 한번 해봤는데, 그 안에 있는 문항이 이해하나요?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을 한 게 정말 매우 그런가? 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걸 답을 하면서. 그래서 실제 그 헬스 리터러시, 그러니까 그 답하는 분의 헬스 리터러시와 그분이 답한 수준이 갭이 없을까, 디스크레펀시가 없을까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면서 제가 그걸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인지하는 것과 실제 갭의 차이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한 헬스 리터러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게 이제 BMI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실제 BMI 수준으로는 오비스한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분과 BMI 수준으로는 언더웨이트인데 나는 비만이다라고 판단하는 분들, 그 갭이 실제로 건강 행태, 건강 결과에도 큰 영향이 있다는 기준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점수 자체, 그러니까 그 답 자체를 평가하는 것보다 그 갭을 실제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관련해서 그 박은자 박사님께서 FGI 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FGI에서 제 그 답에 응답하신 분들이 질문한 내용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 실제 그 FGI의 질문이, 그러니까 의료 패널 이미 뭐 설문을 다 이제 하시긴 하셨고 반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실제 반영이 돼서 수정이 됐는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개인적으로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문항과 관련해서 그 문항이 물론 뭐 기능적 HL과 뭐 포괄적 HL, 그 다음에 뭐 access, understanding, 뭐 access, process, use 뭐 이렇게 그러니까 페이지를 나누시긴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문항을 개별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섹션별로 이제 점수를 합쳐서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 문항 내용이 그러니까 그 리터러시를 그러니까 답하는 입장, 그러니까 리터러시를 잘 모르면서 답을 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포괄적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가 내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의사가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건강관리 하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약 잘 먹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의사가 말하는 걸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본인이 머릿속에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답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컨스트럭트 밸리디티죠. 묻고자 하는 것과 실제 답한 게 맞나라는 이제 생각이 아까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그 다음에 이제 걱정되는 질병 치료, 이제 이런 워딩도, 이제 걱정을 안 하는 질병은 그러면 치료가 안 되나,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워딩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리터러시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그 HSL 같은 경우는 그
그냥 판단하기에는 저희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뭔가 이렇게 읽는 기능에 집중돼 있고 실제 활용, 이해도 측면은 상대적으로 덜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실제 그 갭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가? 특히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의 연구를 기획하고 있는 게 실제 그 중재를 해서 그러면 리터러시 점수가 더 개선이 됐는가? 그러면 중재를 했을 때 개선이 되지 않은 리터러시 도구는 좋은 리터러시 도구인가? 뭐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이제 향후에 더 발전됐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그 인구 집단에 따라서 그 리터러시 도구가 조금 특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장애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청소년, 성인, 노인, 그다음에 질병 경험이 있는 분, 가족 내 질병 경험이 있는 분 등등 이런 그 헬스 인포메이션이 디스퍼전 되는 채널에 따라서 본인이 리터러시가 리터러시 상태가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후에 그러니까 중재 이후에 리터러시의 변화 정도를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구 집단의 다양성을 반영한 리터러시 도구의 개발과 그 리터러시 도구 개발을 통한 실제 건강정보 이해력 향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건강 향상 이렇게 연구가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발표 내용에서는 저한테 주신 발표 자료에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발표에는 포함을 하지 않으셨었는데, 그러니까 건강 정보를 그러면 이제 리터러시라는 게 사실 이제 아까 교육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우리가 이제 건강 정보를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건강 정보를 얻어서 그 건강 정보가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한다라고 이제 잘못 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유통되는 건강 정보도 관리의 대상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정보도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는 공인된 정보니까 여기서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 믿고 저 가짜 뉴스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 안 믿고 뭐 이런 식으로 건강 정보를 유통 전반의 플랫폼을 만들고 정부가 공공재원으로서 공공재화로서 관리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질문이 또 이제 그 리터러시와 관련돼서 이제 든다는 거죠. 리터러시 측정 도구뿐만 아니라 이제 리터러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잘 전달돼야 되는데 그 정보 자체도 그러면 퍼블릭 교주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정부가 효율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뭐 사찰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이 함께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의료 패널에서 이제 HL 헬스 리터러시에 대한 문항을 이제 넣으셔서 이제 처음 조사를 하신 부분이 굉장히 인커리징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이제 발전을 시켜보면 향후에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취약계층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취약계층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리터러시의 변화 양상 혹은 그분의 질병 경험 등 그 개인의 특성에 따른 리터러시의 변화 양상과 그 다음에 실제 건강 행동과 리터러시와의 갭 이해는 한다고 굉장히 리터러시 점수가 높았는데 그분이 알 것 같다면 담배를 너무 많이 핀다든지 하는 그런 갭 그리고 예방하고 치료에 대해서 리터러시가 좀 차이가 있어서 담배 안 피는 건 아닌 건 잘 아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의 영역별로 리터러시를 구분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들이 향후에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 토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서연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서연입니다. 저도 헬스 리터러시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는데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국제보건의 맥락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이 건강정보가 공유되고 소비되고 활용되고 전달되는 그런 매체로서 모바일 이제 헬스라는 그런 개념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좀 해오다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건강정보가 공유되는데 잘 공유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 정보를 사람들이 잘 이해해야 하는 것에 관심을 내가 더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헬스 리터러시의 개념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듣고 굉장히 저도 많은 도전이 되었고 공부가 되었는데요. 발표 내용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슈 5가지, 좀 많습니다만, 5가지를 말씀드리고, 3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용어의 문제인데요. 제가 헬스 리터러시 관련해서 이제 논문을 최근에 쓰면서 리뷰어들께 마지막 순간에 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이제 용어를 건강 문해력으로 하지 말고 건강 정보 이해력으로 바꿔라라는 그런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 자료들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것처럼 이 건강정보 이해력,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건강 문해력, 그리고 사실 이 세션의 주제인 헬스 리터러시라는 말들이 이제 혼용되고 있는데 이 말들을 어떻게 이제 이 학계에서 잘 이제 통용되는 말로 정리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 아마 오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FGI 결과에서도 이제 그 박은재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헬스 리터러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이 중요한 개념이 국민들과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용어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이 채널별, 제가 약간 말씀드렸던 제가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건강정보 유통 채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 발표자님들 슬라이드에서도 등장했던 것처럼 e헬스, 그러니까는 그 일렉트로닉의 약자인 거죠. 그래서 e헬스를 측정하는 별도의 이제 도구가 등장했을 만큼 이 채널에 따른 구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채널에 따라서 접근성의 차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제가 오늘 오면서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 지원 플랫폼 같은 것들을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리터러시의 차이로도 결국은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체마다 또 특히 정보 제공하는 방식이 다른데, 예를 들면 뭐 텍스트와 미디어가 같이 제공되는 인터넷 플랫폼, 아니면 이제 활자 매체, TV,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정보가 제공되는 형태가 다르고, 매체마다. 그리고 또 주 정보원 자체도 다르겠죠. 그래서 주 정보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보 채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권위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뭐 어떤 신문에 칼럼을 기고했다 이런 것과 사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의 질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채널별로 이제 헬스 리터러시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사실 답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선일학 교수님께서도 얘기 처음에 해주셨었는데, 이제 여러 도구들 중에 이제 개발된 도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도구를 쓸 것인가에 대한 이제 합의된 결론점이 없다라고 말씀해주셨고, 결국 이제 밸리데이션을 잘한 도구, 밸리데이션 방법론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론의 이슈, 뭐 보건학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Reinventing the wheel. 그러니까 새로운 걸 자꾸 이제 의미 없게 개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 필요 없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중복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그 측정 도구가 잘 이렇게 정리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슈는 그 세팅의 문제인데요. 임상적인 세팅에서의 헬스 리터러시와 결국 이제 보건학적인 그런 인구 집단 수준의 건강 증진을 위한 그런 헬스 리터러시는 결국 다른 것이고, 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2021년에 그 소개된 거를 이제 최슬기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물론 의료 패널에서도 이제 최근에 그 추가된 것이 결국 이제 보건학적인 맥락에서의 건강 증진, 헬스 리터러시 이런 것들을 다루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임상적 세팅에서의 사실 특수한 질병군에 따라서의 헬스 리터러시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측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암 환자들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특정한 용어, 뭐 치료 관련된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필요는, 이런 것들의 활용 능력이라든가 이해 수준을 측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임상적 그 중요성이 수반되는 그런 형태의 헬스 리터러시 측정 도구와, 그리고 이제 보건학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건강 형평성 달성을 위한 그런 측정 헬스 리터러시 측정 도구를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던가 국제 비교를 위한 그런 권고가 마련되면, 학계에서 마련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한은하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자가 보고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셀프 리포팅 하는 그 헬스 리터러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헬스 리터러시의 수준을 이제 자가 보고하게 했고, 이제 그 변수가 과연
어떤 정보 채널을, 어떤 건강정보 채널을 주로 활용하는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봤더니 내가 스스로 건강정보 리터러시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어떤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탐색하거나 아니면 뭐 활자 매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내가 아는 지인들, 내 친구들과 보통 건강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건강정보를 내가 탐색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막 퍼뜨리고 바이럴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 관련해서 이제 박은자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제가 궁금증이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은 이제 HLS EU 도구를 특히 이 의료 패널에 모델로 이제 삼으셔서 이제 넣으셨는데 왜 여러 많은 도구들 중에서도 이제 그거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배경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뭐 인포데믹 관련된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최슬기 교수님께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종단적인 연구, 사실은 이 의료 패널에서 이 부가조사가 먼저, 코로나19 이전에 먼저 좀 되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그 헬스 리터러시 추이가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드릴 것은 헬스 리터러시를 변수로서 해서 그것이 다른 어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에 최슬기 교수님께서 이제 헬스 리터러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주셨는데 그것에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헬스 리터러시를 변수로 어떤 다양한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들이 이제 활발히 연구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헬스 리터러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분들께서 오늘 발표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한은하 교수님과 이서연 교수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조금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심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또 하셨던 조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부가적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이제 천일환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도구의 이제 활용이라든지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을 이제 그 국내에서는 번역해서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개별 연구자가 이제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연구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나타난 것을 이제 좀 더 많이 보완하면서 이 의료 패널에서 부가조사로 하게 된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앞서서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이제 건강 증진이라든지 질병 예방, 의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것이 사실 일반인은 굉장히 그거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 사실 보건의료 쪽에 계신 분들도 건강 증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그 정도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아직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조사 차원에서 하는 건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좀 더 계속 그 조사를 해 나가면서 이런 경향들이 좀 더 잘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취약계층이나 그 건강 형평성하고 관련된 부분은 사실 건강 형평성은 좀 의료 서비스의 제공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도록 저희가 정책적인 권고를 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런 이제 건강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헬스 리터러시와 관련된 이제 그 헬스 아웃컴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나오고 그것을 이제 그 헬스케어 프로바이더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서비스를 주라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이제 서비스를 주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이제 정책적인 함의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의 이제 헬스 리터러시를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런 이제 서비스를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차원에서도 이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이제 아까 최슬기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저널에서도 특히 이제 환자 교육 부분과 관련된 저널의 이런 아티클이 이제 많았다는 것은 확실히 이런 부분이 환자 교육을 이제 중요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환자 교육을 제대로 하는 그런 인프라 자체가 너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로 반영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정보의 유통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최근에 복지부에서 이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 대한 정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잘 맞춰주셨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있는데 혹시 플로어에 한 명 정도 질문 있으시면 소속하고 질문 특별히 발표자나 프론자 선생님 지정하셔도 좋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많은 프로자 교수님들께서 많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용어 얘기는 저희가 지금 보건교육 건강증진 학회에서 용어집이 나왔고 헬스 리터러시 혹은 건강정보 이해력 HP030을 반영해서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용어집에서 얘기 때문에 앞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두 용어를 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두 분 앞에서 하는 이서윤 교수님께서 이게 이제 자꾸 이게 perceived, self-reported 도구의 이제 문제점 실제 어딘가에 골드 스탠다드처럼 이 수준이 있을 텐데 이거하고 이게 어떠냐 이게 이제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건형에서 이 도구 개발할 때도 여기 지금 최리스 교수님, 박은재 박사님 저희 맨날 그 얘기 했는데요. 특히 저희 임상 세팅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국제적인 동향은 어떻게 되냐면 헬스 리터러시라는 그 컨스트럭트 자체가 그 정의를 쭉 보다 보면 개인이 평가하는 이 개인의 건강관리 토탈하면 영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게 맞고 이거의 객관적인 수준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WHO에서 회원국들의 헬스 리터러시, 팝스메이션 헬스 리터러시 국가별로 측정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채택된 도구도 HLS 숄트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얘기들 좀 많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은재 선생님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구 개발할 때 MBS 초 랜덤 다 이제 리뷰를 다 했는데요. 일단 용어를 확인할 수도 없고 계산을 시킬 수도 없었어요. 의료분열 조사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HLS 216을 넣었고 FGI를 하고 저희가 다시 원문을 47개, 12개, 18개 다 확인을 했고 자문회의 거쳐서 이제 조사표를 개발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과 객관적인 얘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래서 올해 HLS 12와 초도구에서 약물 복용 문제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 그 포장지 정보 보여주고 성분명하고 용법하고 최대 거품량 맞춰봐라 그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결과가 나오면 더 좀 풍부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다음 세션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무슨 잡 스트레스나 그 PWI, 그다음에 감정과 관련된 도구, 사이코메트릭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일을 해왔지만 결국은 밸리데이션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 헬스 리터러시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나라에서 건강증진 보건교육 학과에서 제일 관련된 그런 학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회 차원에서 표준화 한번 그런 연구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 관련된 밸리디티 스타디를 또 병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세 분의 선생님들, 그 다음에 토론 세 분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